지금부터는 앞으로 바뀔 세상에 대해서 대비한다. 각자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세상사 금년에 2024년 중에 이 일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싶은데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한국이 제일 덕을 볼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일본에서 차익 실현이 급격히 이루어진다면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바닥에 무슨 밸류에이션이 있습니까? 네,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2주마다 저희가 뵙는데 예. 그 소장님 오실 때마다 참 엄청난 변곡점들이 자꾸 터집니다. 이 사건을 몰고 다니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2주 텀이 재밌네요. 진짜 올 때마다 제가 매번 그 녹화 시작하는 시간을 못 지키는 게 유난히 8.15 오는 금요일 날은 장이 격변을 하네요. 그리고 할 얘기도 많아지고. 그러게요. 사실 그동안 계속 밀리다가 예.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그것도 네. 2차 전지가 핵심이 돼서 예. 근데 이건 또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예상하지 아침에만 해도 테슬라가 12% 급락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또 엄청 힘든 하루가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바닥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만 한 왕따 당하지 않았나요? 1월 달에.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오늘은 또 우리가 아시아에서 우리만 또 독보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또 그런 상황이고. 일본도 빠지고 홍콩, 뭐 홍콩은 중국 다 다시 또 빠졌죠. 빠졌고 뭐 부양책 하더니만 그거 한 3일 천하로 끝나는 느낌이고. 예전에 중국 부양책 낸다고 바로 효과는 없었죠. 기억에.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은 모르겠습니다만 증시 부양책, 증시 부양책. 예, 증시 부양책 내고도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더 예. 하락이 지속이 되더군요. 예. 그게 이제 예전 데이터. 중국도 요즘 모양 많이 빠져요. 지준율 인하를 하면은 당장 내일부터 한다고 하든지 그 뭐 잘하는 초식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 발표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약발 받으라고 하는 거. 그런데 뭔 지준율 인하를 2월 며칠 날 하는 걸 갖다가 벌써 앞당겨서 예고를 하고. 그 연준 흉내를 내는 게 아닐까요?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 정치적 그 수사 이런 네. 것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뭔가 자꾸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시장 분위기를 돌리려는 근데 잘 안 되죠. 중국이. 오늘 그동안에 헐헐 날아다니던 막 제주 반도체 같은 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제일 고생했던 또 2차 전지가 또 급등이 나오고 뭐 LG 엔솔이 또 실적 측면에서 조금 좋은 소식은 나오고 가이던스가 좋았던 것 가이던스도 같아요. 좋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간밤이 이따가 2부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간밤 뉴욕 증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증시,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원자재 시장의 트레이드들이 전부 지금 각자 놀아요. 예전 같으면 우리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릅니다. 그러면 달러도 오릅니다. 같이 올랐잖아요. 네.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얘들 오르면 달러 강해지고 금리 오르면은 주식 하락합니다. 이런 어떤 공식 비슷한 걸로 우리가 한 거의 뭐 1, 2분기를 지내왔는데 시황쟁이들이 참 쓰기 편했죠. 장 끝나고. 그리고 뭐 원자재 관련해서도 달러 강 이꼬르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하락, 반대의 경우 반대. 뭐 이런 공식처럼 해왔는데 이게 막 흔들리더란 얘기죠. 네.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다이버전스, 괴리 같은 게 많이 막 보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 강해졌다. 변동성이 엄청 강해졌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니면은 혹시 각 시장마다 기존의 어떤 시장 간의 상관관계 이런 거 무시하고 지금부터는 앞으로 바뀔 세상에 대해서 대비한다? 각자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그 중에 하나의 가설로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고 가시죠. 재미삼아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저 나름대로 그냥 좀 말씀드리기가 두려워서 재미삼아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사 금년에 2024년 중에 이 일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싶은데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날짜하고 매체를 잘 보십시오. 제일 위에 거 이거 ABC, MBC, CBS 뭐 다 미국의 공영방송 세 군데인데 작년 9월 24일입니다. 그때 51대 42로 나오네요. 그리고 11월 5일 날 뉴욕타임스입니다.
ABC, 뉴욕타임스, CNN 뭐 할 것 없이 죄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 재임 시절에도 트럼프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났던 매체들이죠. 네. 굳이 이제 뭐 이분법으로 얘기하자면은 왼쪽입니다. 좌우로 분류하자면은 그런 쪽인데, 자 뉴욕 타임스도 작년 11월 달에 했는 이 네바다, 조지아, 아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이게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미국 선거 때 항상 경합주, 여기서 승부가 갈린다 하는 그런데, 여기서 빨간색 깃발이, 빨간색 막대기가 다 높죠. 위스콘신 제외하고.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11월 7일 날 CNN마저도 이렇게 49도 45로 했습니다. 저는 이거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바이든에게 있어서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슨 대책과 무슨 뭐랄까요, 캠페인을 해나가겠다는 보관이 있는지 사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는 요거죠. 538이라고 저기 538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여론기관이죠. 누가 지금 전국적인 여론에서 앞서고 있느냐. 지금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헤일리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죠. 1월 25일입니다. 최근 거예요. 트럼프 대세로는 그거 하고, 자 지금 아이오와 경선, 뉴햄프셔 경선에서 트럼프가 2연승을 했죠. 했는데 닉 헤일리는 아이오와에서 2위였던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위인 닉 헤일리가 계속 끝까지 가보자 하고, 세 번째 사우스캐롤라이나, 여기는 자기가 주지사까지 역임했던 곳이에요.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합니다만 여론조사상으로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이만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이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닉 헤일리가 유엔 대사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유엔 대사 하다가 그때 사임한다 그랬어요. 사임한다고 해서 백악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트럼프는 그녀의 사임 의사를 존중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랬던 사이였는데 지금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닉 헤일리 말하는 거 보세요. 트럼프는 너무 나이가 많고 too old 하고 mentally unstable 하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되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다. 자, 저기 소위 말하는 이제 주류 언론이 보도하는 그거고 프레임이죠.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갖다 뺏기다 보니까 그것만 보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해요. 저 또라이가 왜 또 미국 대통령, 세상 참 요지경이야 하는데, 그 얘기는 앞서 보여드렸던 여론조사, 미국 반 트럼프 진영의 언론에서조차도 저렇게 할 정도로 갔으면 미국 국민들이 또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시각은 왜 저럴까 할 만한 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바이든 취임 첫날 기억나십니까? 제 기억에 한 20몇 가지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가지고 20몇 가지인가 30몇 가지인가 발동해가지고 죄다 트럼프에 그 반하는 걸 했잖아요. 무슨 뭐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파이프라인 그냥 그거 하고 국경 그냥 열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임하게 된다면은 첫날 많은 부분에서 또 뒤집어질 겁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지금 또 들리는 얘기는 은근히 또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올해는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통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바람을 잡고 있는데,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CBDC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공약처럼. 여러분들의 자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어디로 쓰는지 다 파악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인데, 자, 어떤 프리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는 프리덤이에요. 자유예요. 그런데 요거 좀 재밌습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은 게이트웨이 펀디스에서 먼저 보도를 했는데,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알렉스 소로스라고 해서 이 조지 소로스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셋째 아들이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 소로스의 그 펀드 이름 뭐죠? 그거 오픈 소사이티 그쪽인가, 거기를 갖다가 결국 셋째 아들 이 친구한테 물려줬고요.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자, 알렉스 소로스가 Direct Violent Threat to Donald Trump, 트럼프에게 직접적인 위해 협박을 갖다가 가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 후속 보도로서 아니 진짜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단 얘기냐 알렉스 소로스가 해놓고는 아니야, 그거 뭐 팬스 온 파이어, 이게 뭐 영어식 표현으로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진 보면 이쪽 민주당 진영인 걸 아시겠죠? 그런데 내용이 이겁니다. X에다가 트위터에다가 이걸 올렸어요. 사진 2개를 올렸는데 이쪽은 지금 유리창에 총알이 박힌 겁니다. 작년에 Crime and Inflation Crisis, 범죄와 인플레이션 위기가 대부분 이렇게 진정됐다고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요 사진이 문제예요. 이렇게 유리창이, 죄송합니다. 예. 그런 상황 하에서 오른쪽 사진 보세요. 지금 돈이 저거 얼마입니까? 10불, 20불, 30, 35에다가 또 10불이니까 45, 45에다가 11, 47. 지금 47대 대통령 선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47불 큰 돈이 아닌데 참 오래 세신다. 계산하신다 그랬는데. 예. 자, 이래 놓으니까 참 묘하죠. 참 묘합니다. 묘한 것이. 아, 그러네요. 그렇게 또 의미를 두니까. 예. 지금 여기 이런 데 보시면 조지 소로스의 아들이 포스트잇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about crime and inflation. 범죄와 인플레이션에서 이렇게 X에다 글을 하나 올렸는데, 트럼프 팬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cryptic assassination threat, 아주 교묘하고도 의미심장하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암살 위협을 갖다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이걸 두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런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에 대한 네. 테러. 네.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하나의 현상 같아요. 그 극단적인 어떤 그 양극화 현상. 과거에는 그래도 낭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토론하고 반대를 하고 진짜 밥을 굶어도 제대로 한번 굶어가면서 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는 서로 걱정도 하고 찾아도 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심지어 시장에서도요. 네가 망해야 되고 내가 버는 거야, 이거예요. 그만큼 살기가 팍팍해진다. 예, 그렇게 봐야 서로 되겠죠. 프레임 씌우고 서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이쪽 나만, 내 쪽만이 선이고 진리고. 터커 칼슨 말이죠. 터커 칼슨 작년 8월 말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점점 암살 당할 위협에 가까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터커 칼슨은 202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안 치러질 수가 있다. 2가지 가능성. 미국이 직접 전쟁을 갖다가 뛰어드는 거, 아니면은 트럼프가 그냥 선거 직전에 그냥 암살당하는 거. 이 얘기를 벌써 해버렸어요. 터커 칼슨이가 잘 아실 테고, 폭스뉴스 매개 살렸던 앵커였죠. 그러다 잘렸죠. 왜?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해대니까. 정말 겁없는 친구입니다. 자, 뭐 이런 상황 하에서, 자, 다이버전스, 괴리, 같이 가지 않는 거. 이거 연초 이후 오늘 금요일까지니까 유럽하고 미국 쪽은 지난 어제까지 25일까지의 그건데요. 한번 보세요. 한번 등락률 높은 쪽부터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일 위에 아르헨티나 38.2% 금년에. 자, 요거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요거 지난 월요일자 방송 자료 그대로 그냥 갖고 왔습니다. 업데이트는 안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만 이렇게 드리자면은, 아르헨티나 증시가, 한 달도 안 돼서 38%나 올랐다고 지수가. 전혀 부러워할 거 못 되거든요. 요거는 지수고요. 요거는 환율입니다. 아르헨티나 페소를 갖다가 통화 코드는 ARS라 쓰는데, 지금 보시면 12월 13일 요 무렵에 지금 요날 12월 13일 요날 하루, 요 커서가 가리키는 요날 하루만 하더라도 시가가 1달러당 366페소였어요. 종가가 얼마냐 하면 799.98이니까 800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1달러 366원 하다가 저녁에 800원 된 거예요. 그런 꼴이 난 겁니다.
뭔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 기간에 이때 이후로 쭉 얼마를 올랐느냐 따져보니까 이 기간만 해도 16% 올랐어요. 요 기간 12월 13일 이후로 16% 올랐는데 주가지수 16% 오르면 뭐합니까? 환율은 2.2배나 올랐는데 여기에 외국자분 들어왔으면 아작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뭐 달러를 들고 와서 유로를 들고 와서 아르헨티나 페소로 바꿔서 아르헨티나 증시에 들어가서 주식에서 16% 먹었다. 와우 했는데 그걸 다시 달러나 유로로 바꿔가려니까 반토막인 거죠. 네, 반토막이 이건 불우할 일이 아닌데 다시 이쪽으로 보시면은 결국 뭐 튀르키예도 같은 성격으로 그렇죠. 제끼고 일본 보시면은 일본이 정말 대단해요. 대단하죠. 신흥국 베트남하고 인도 중에서는 베트남이 좋습니다. 4%인데 인도 했습니다만 저는 작년에도 인도 차트 보고 아니면 했더만 작년에 꾸역꾸역 들어갔었어요. 근데 인도는 스토리텔링으로는 굉장히 섹시합니다만 저 같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는 인도는 들어가라 하면 겁이 납니다, 사실. 점이죠, 정말. 예, 아찔한데 그다음 나스닥이 3.3,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 다음은 S&P 2.6, 다우가 0.95, 뭐 1%고 유로스톡스 은근히 좋아요. 이런 상황인데 빠지는 쪽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결국 우리 한국의 위치를 보시죠. 밑에 홍콩하고 중국 심천밖에 없습니다. 중국 상해종합보다도 못합니다. 이 상황이니까 여기서 제1감 오늘부터는 한국이 제일 덕을 볼 수도 있겠다. 정말 망해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만약에 일본에서 돈이 차익 실현이 급격히 이루어진다면 네. 이 돈이란 건 빤하잖아요. 그렇죠. 그 수익을 찾아 올라가는 거니까, 네. 움직이는 거니까. 또 무슨 뭐 글로벌 펀드들이나 이런 투자 기관 헤지펀드 할 것 없이 권역별, 지역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비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아시아에만 확 늘릴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아시아 내에서도 그럼 좀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꺾여야 산다. 이런 소리 했던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중국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중국 빠져나온 돈들이 일본으로 갔다는 얘기도 들렸던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본은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가 의외의 급등을 이룬 이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들여다보니까 나스닥이 지금 한 1% 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수선물 거래에서. 네. 이 흐름, 개장 전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서 미국 장이 빠지면은 그 돈은 이쪽으로 올까요? 그건 모르겠네. 글쎄요. 미국 잘 갈 때는 못 따라갔는데 미국도 자빠지면 또 그거 반영하려고 드는 게 우리가 익숙한 코스피의 우리 한국 증시의 속성인데 자, 그 점에서 한번 보시고 일단 코스피를 뭐 저는 뭐 실적 갖고는 말 못하겠고 테마가 어디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8.15 애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하셨을 겁니다. 이진우라는 저 친구는 보니 이런저런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섞어서 지표 섞어서 뉴스 기사들 섞어가면서 기승전 차트더라. 예, 기승전 차트인데 그나마 이제 그거 들을만 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계속 기다려서 들어주시는 거고 차트를 전혀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보면은 따라다니면서 이제 악플을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8.15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저 뭐 월수금 이렇게 하루 걸러가는 저기는 아주 짜증납니다. 제가 그걸 안 보면 그만인데 왜 보느냐 하면 저 나름대로는 시장 분위기 파악해야 되고 시장의 쏠림을 갖다가 저 나름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증시의 참여자들이 돈 벌만한가 이름 마땅한가를 갖다 또 판단하는 기준도 댓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말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코스피가 작년 10월 말 짱대 연봉 나와서 이렇게 확 바닥 찍고 말이죠. 네. 그다음 11월 12월 산타랠리 세게 왔잖아요. 그리고 1월 달 해바뀌고 나서 1월 2일 첫 거래일 하루만 반짝 뛰고는 그다음부터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네. 예. 흘러내리다가 어디서 멈췄느냐 하면은 작년 11월 12월 상승폭에 딱 61.8%에서 멈춘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저 친구 또 피보나치다 하는데 그냥 인정을 하십시오. 멈추지 않습니까?
적어도 61.8% 같은 데서는 나중에 깨지면 깨질 때라도 일단은 한번 걸리는 레벨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럴 때 기술적으로는 단기 바닥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닥 잡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혹시나 그 다음에 이 하락에 대해서 반등 나왔다가 이거 깨고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걸 갖다가 추세로 보고 이걸 조정으로 보고 다시 추세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얘기고, 이걸 갖다가 추세로 보는 사람들은, 세력들은 지금 이걸 갖다가 이 하락 추세 와중에, 베어마켓 와중에 데드캣 바운스 내지는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는 거예요. 또 기술적으로만 볼 것 같으면 딱 이것도 깃발형입니다. 요거 말이에요, 요거. 자, 올라갈 때도 쭉 올라갔다가 깃발이 펄럭펄럭 끓이고 나서 가죠. 내려오다가도 이렇게 합니다. 파동 이론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갔다가 A, B, C, D, E, 내려왔다가 A, B, C, D, E 하고 나서는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 타겟 프라이스도 잡는 거 보세요. 이게 깃발이면 이거는 깃대라 그러는데, 깃대만큼은 최소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갖다가 바라보는 거는 깃발형일 수도 있겠다 하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닐 수도 있죠. 항상 여기서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느 쪽인가의 뷰는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장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쪽을 추세로 보는 거예요. 장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아래쪽을 추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아래쪽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 시장의 에너지는 엄청나게 약하잖아요. 거래량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정쩡했는데 이만큼 떨어지는 동안에 스타캐스틱은 막 죽겠다고 신음소리도 못 내고 꺽꺽꺽꺽거리다가 이제 겨우 반등 나오는데 또 살짝 뭐 이제 애매해진 거예요. 이 RSI는 과매수도 중요하지만 요 중간인 50이라는 레벨도 꽤나 중요합니다. 50에서 막히느냐, 50을 치고 가느냐도 꽤나 중요한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제 일감은 이거예요. 아직은 놀아도 이 구름대 안에서는 놀 수는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이번 반등이 세게 온다면은 이까지도 기대해보는 겁니다. 2580 라운드까지도. 아니면 2600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다시. 그런 상황이지만 짧은 반등으로 끝나면 이러다가 이 선 언제 깨느냐가 또 중요해지는 거고. 이 선 깬 다음에는 전저점 깨면 깨나 안 깨나를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조금 다시 한번 보시죠. 만약에 지금 이 깃발형 패턴이 가설이 현실화된다면은 아까 이 그림처럼 이 깃대 높이만큼 가야 된다면은 이게 지금 여기 이러다가 이쯤에서 당장 내일 깨질 수도 있고 며칠 더 올라가다가 허부적거리다가 이쯤 와서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얼추 깃대라고 할 만한 건 이 높이 아닙니까? 이 높이인데 이게 언제 깨지냐에 따라서 혹시나 이게 깃발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2450 같은 게 깨진다면은 좀 많이 아플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많이 아플 수가 있겠다 하는 거고. 자, 기술적 분석에서의 다이버전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가격은 내려왔습니다. 지수는 내려왔습니다. 네. 지수는 내려왔는데 MACD 오실레이터라도 좋고 RSI라도 좋고 뭐라도 좋습니다. 이거의 저점은 올라가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매수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거는 사라는 신호예요. 네. 그 다음에 지수는 가격은 올라갔는데 이 고점은 내려오는 거, RSI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은 이거는 매도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다이버전스가 언제 끝날지를 잘 모르고 미리 잡았다 하면은 그 다음에 또 강력한 그 추가 상승 내지는 추가 급락에 그걸 갖다가 견뎌낼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자,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기술적 상상력입니다. 기술적 상상력인데 지금 여기서 저는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아래쪽으로 확 내려왔다가 여기서 MACD 오실레이터가 키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키가 작아지고 있다가 결국 장이 강해지면 플러스로 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서운 거는 뭐? 플러스로 도는 거는 좋은데 플러스로 돌 듯 하다가 실패하면 이런 식의 신용 쓰다가 그냥 다 털리는 장이 와요. 지금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게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 반등이 계속 이 선 타고 가면서 가다가 막 뭉치기 시작하는 이동평균선 저항도
이 구간에서 또 얼마나 아직까지 정리 안 된 포지션들 들고 전전긍긍하는 세력들이 많겠습니까? 매물대가 있겠죠. 그것도 뚫어낼 만한 갑자기 외국인 돈보따리 들고 와서 그냥 동경에서 뺀 돈으로 중국에서 뺀 돈으로 서울로 갖고 와서 이걸 확 열어버린다면은 이 MACD 오실레이터가 플러스로 적 접어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또 하나의 가설은 얘가 키를 줄이다 이런 국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 듯 하다가 장 꺾이면서 훅 급락이 오는 그 가설도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실래요? 저는 지금 작년 11월부터 오늘까지 한번 수급 한번 까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8조 8,500원 샀습니다. 그 사이에 지수선물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감안하지 말고 이것만 한번 보시죠. 개인 9조 7천억 팔았네요. 기관도 1조 2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뭐 정권 선물 이쪽은 이만큼 샀으면 선물 많이 털렸겠죠. 뭐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자, 기타 법인 뭐 3,245억 정도 순매도네요. 요렇다 치고 코스닥도 한 2조 샀어요, 외국인들. 기관이 한 1조 2천억 팔았고 기타 법인이 뭐죠? 1조 넘게 팔았습니다. 이 안에 대주주들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제목. 힘겨워하는 K증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누가 부자 되고 누가 유명해졌나? 그동안에.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부자 된 사람들은 누구냐 보니 아이고 우리 회사 주식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었지? 우리 사주 들고 있는 아니면 대주주들 뭐 쪼개기 막 상장하고 했더니만 뭐 한 500억이면 될 줄 알았더니 한 5천억이면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아니에요. 500억이면 될 줄 알았더니 회사 시총 갖다 2천억만 만들어주고 장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500억짜리 공모가를 보니까 500억짜리인데 상장하자마자 며칠 사이에 그냥 뭐 따따블도 되고 해서 그냥 2천억 됐으면은 그러니까 요새 대편이에요. 신규 상장주들이 뭐 따따블 가는 게 요새 아주 네. 유행처럼 돼버려가지고. 자 그럼 1,000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첫날 그냥 따따블이 돼갖고 4천억이 돼버렸습니다. 네. 공모가로 봐서는 1,000억짜리 회사인데 4천억 됐으면은 주관사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 시장이 그 똑똑한 시장이 2천억짜리 회사라고 4천억짜리라고 회사라고 그냥 상장 첫날 그냥 확 돈이 와서 그렇게 4천억짜리 회사를 만드는데 그걸 1,000억으로밖에 평가 못한 주관사가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랬을 때 대주주는 그 주관사한테 고마워해야 됩니까? 주관사를 갖다 고발을 해야 됩니까? 야, 뭐 시장에서 4천억 평가하는 걸 너는 왜 1,000억밖에 안 했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바닥에 무슨 밸류에이션이 있습니까? 무슨 밸류에이션 타령을 하냐고요. 지금은 수급이죠. 수급 쏠리는 대로 가는 거니까. 예. 지가 이 회사가 얼마짜리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자, 또 하나. 아까 1-5로 다시 갔을 때 이 인간들 왜 공매도 안 치고 뭐 했지? 공매도를 못 쳐서 그렇구나. 외국인들. 구조나 샀구나. 공매도를 못 때리는 이 좋은, 여건 좋은데 왜 구조 10조 가까이 팔죠, 개인들이? 그냥 털렸나? 위에 했다가. 드리고 싶은 말씀. 돈 안 벌린다고 해서 자꾸 남 탓하지 마십시오. 무슨 뭐 공매도 탓이네. 아직도 공매도 탓이네. 어쩌고 하는데 말이죠. 지금 공매도 못 칩니다. 대놓고는 못 친다는 얘기죠. 뭐 시장 조성자가 있다고 하는데, 또 저는 이제 카르텔의 세력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월간 차트입니다. 코스피 월간 차트인데요. 후행 스팬이 시사하는 바는 후행 스팬이 가격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약세장이에요. 그렇죠. 약세장이고 우리는 결국 요 안에 갇혔어요. 구름대 안에. 아래쪽이 2377입니다. 근데 위는 최근에 봤던 게 2675예요. 네. 그러면 2377, 2677, 300포인트 안에서 노는 겁니다. 300포인트 안에서 놀다가 뭘 그렇게 돈 잘 버는지 모르는 제주 반도체가 그렇게 쫙 가다가 이제 아무도 이제 또 안 쳐다보는 며칠이 오겠죠 또. 또 제주 반도체 갖고 계시면 또 서운하시겠구나. 이제는 또 쫙 그거 하겠죠.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요즘 손목 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걸요. 저만 그래요? 그렇게 해요. 하도 이제 이쪽 관련한 그걸 유튜브를 많이 봤더니 올라오는 영상 올라오는 광고마다 손목 거는 광고예요. 무슨 뭐 몇백 원짜리가 몇 달 내로 몇백만 원 간대요. 몇백 원짜리가 몇만 원 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사기로 봐야죠 그런 거. 사기인데다가 올리는 사진도 보면 저하고 전혀 무관한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들 사진을 올려가면서. 근데 이 인간들 손모가지는 다 그었는데 손목 멀쩡할걸요. 그래서 당분간 빅스피가 아니고 박스피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스피로 접어드는데 박스피 와중에도 그러면은 그 와중에 아래 위로 짧게 잔파동 먹으려면은 뭘 봐야 될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죠.